유례 없는 상승장. 미국 정시가 이 코베시 레트라는 분이 쓴 글에 따르면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승장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미국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승장이고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승장이라는 거죠. 코베시 레타가 여러분께서 아마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건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once in a lifetime run in market이네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는 것은 우리가 채 느끼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 시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혁명 중 하나 규제 완화와 수조 달러의 투자가 교차하며 촉발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의 상승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이 시장의 가장 핫한 분야가 반도체 섹터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 분야인 거지. 그래서 이 방송을 유심히 듣고 몇 달 전에 이런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박을 쳤을 겁니다. 반도체 섹터인 거죠. 지금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이죠. 한 번 있을까 말까. 영어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A once in a lifetime run in market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석을 여러분들 찾는 그런 기분으로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윤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SMH를 샀는데 올랐습니다. 오라클을 샀는데 내렸습니다. 내가 오라클 사라고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오라클은 테마 주식이고 개별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어렵죠. SMH는 미국을 대표하는 26개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를 모은 거니까 뭐 대부분 다 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 가슴으로 이런 방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의 상승세.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제 정보인데 정보가 흘러나갈 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그게 딱 잡히는 거죠. 기사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반도체 공급 체계를 2022년도 10월 달에 맺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정보였던 거죠. 엔비디아가 뜨는 정보. 그걸 신경이 가 있어야 그걸 잡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잡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읽는 강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2022년도 10월 달에 오픈 AI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생하기 2주 전에 엔비디아하고 이런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체계를 하거든요. 그게 대규모 칩 공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역사적 유례가 없는 시장이 된 거죠. 가격이 오른 것은 AI 관련주만 오른 겁니다. 44.7% 올랐고 AI 비관련주는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겁니다. 이렇게. AI 관련주만 오른 겁니다. AI 관련주만 올랐기 때문에 ETF를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수익을 올린 거죠. AI 관련주가 대부분 대다수의 ETF 대부분 ETF에 가장 보유가 많은 종목들입니까.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개별 주식 투자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926년 이래로 S&P 500 수익의 여러분들 3.34%의 기업이 수익에 기여한가. 나머지는 대부분 잊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소형 중소형주의 이런 개별 주식이 유망하다 이런 투자한 사람들은 다 성과가 안 좋은 거죠. 이게 대부분 다 대형주거든. 대형주. 그지? 대형주가 오른 거죠. 그래서 ETF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JP모간은 41개의 AI 관련주를 식별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 가운데 8% 안에 속하는 겁니다. 이 주식들은 이제 지수 시가총액의 47%를 차지합니다. S&P의 8% 이런 기업이 47%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머지 459개 주식은 지수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합니다. ETF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찍었던 여러분들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찍었으면 ETF보다 조금 더 벌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을 찍은 경우는 이렇게 현저하게 여러분들 격차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만한 그런 정보인 거지. 순수하게 수치로만 보면은 2022년도 11월 19일 이후에 41개의 AI 관련주는 193%가 상승했고 1.9배가 뛴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으면 거의 여러분들 얼마를 버는 겁니까? 한 200원 이상 번 거죠. 459개의 BAI 관련주는 불과 27.25%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459개 기업은 지난 11월 이후에 1% 미만을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개별 종목을 찍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중소형 주식에 이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가.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교훈이 명확하게 이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수 시가총액의 47%가 단일 테마인 AI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다 뜬 거죠. 그러면은 3개월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5.2%, 459개 BAI 관련 중 수익률이 27.1%니까 국채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수익을 거의 못 남긴 거죠. 시장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머니마켓에만 투자했더라도 주시장의 BAI 상승분 가운데 3분의 1을 얻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26년 이래 시장에 창출된 대부분의 부는 3.4%에 속하는 극소수의 기업들이 만들어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테이블인 거죠. 이 테이블이 이름 주는 게 뭐죠? 첫 번째는 ETF 투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ETF 투자를 하되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을 투자해서 안 된다. S&P 500을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 이게 이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개별 기업 투자는 아주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산의 10년 및 5년 평균 수익률, 비트코인을 제외하게 되면 SMH, XLK, QQQ, SCH, VO 전부가 다 이런 뭐에 비례한 거 하니까 투자는 기업 수에 거의 비례합니다. 기업 수에. 그래서 반도체 섹터 투자, 기술 섹터 투자, 나스닥의 투자, 미국의 대형주의 투자. 그래서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6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술주는 70개 기업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쫙 이런 분석해 가지고 그래야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국 투자하려면 그냥 이 순서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거의. 그죠? SMH 한 20%,
SMHX 한 20%, FTC 한 30%, QQQM의 이름 10%, SCH의 10%, 비트코인의 이름 10% 이렇게 딱 투자하면 되겠네.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이런 거시 분석가네. 사람이 야무지게 생겼네. 짐 비앙코라는 분. 이분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대기성 자금 MMF 마니머켓 펀드가 7조 4천억 불 되니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이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MMF는 웬만해서 자산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MMF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과 수익보다도 자산을 지키는 부분에 주목하기 때문에. 짐 비앙코 이야기입니다. MMF가 7조 4천억 달러로 급증 14개월 전부터 자금 이동이 MMF로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금이 시장을 관망 중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그런 통념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MMF가 7조 4천억 불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당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정시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왜 이 돈이 모두가 끊임없이 예측하는 것처럼 관망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연준은 14개월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돈은 위험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뛰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짐 비앙코란 사람. 그치? MMF 7조 달러는 주식 매수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MMF 7조 4천억 달러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살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념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보통 예금계좌 인데 여기보다도 MMF가 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이 돈이 많이 빠져가 이러면 MMF로 이동한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금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이율의 은행 예금이고 은행 예금 및 어쩌면 2년 만기 국채와 경쟁합니다.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관망하는 자금이 자산시장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는 강세론자들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 비앙코라는 사람도 그걸 동의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MMF 시장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정시에 투입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있으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돈이 MMF로 가는 것은 1%라도 더 금리를 주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 돈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정시에 투입되거나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념을 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폭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창 뭡니까 그냥 은행 금리를 받거나 그다음에 그런 대기성 자금이 제공하는 조금 높은 금리에 익숙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런 정시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머니마켓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투자 IQ가 80만
80 미만인 모든 사람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좀 비난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2008년 이후에 기념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40년대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만큼 똑똑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걸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잘 굴리면 몇십 프로를 벌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은행이나 MMF 자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공병호 TV를 보고 여러분 3월 4월에 반도체 ETF를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40% 50%인데 수익률을 뭐 4%에 만족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재산을 좀 굴릴 생각을 해야 되지. 항상 본능적으로 시장은 폭락할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정보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본능에 더 이렇게 이런 파고드는 힘이 있는 거죠. 가만히 계시보시죠. 여러분 꼭 방송할 때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관적인 정보에 훨씬 더 끌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거품이 터져 가지고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항상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고 이런 데서 투자 자금을 회수해버리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관적인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비관적인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다 비난한 건 아닌데 이분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만하 하겠네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낙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MMF에 자금을 넣어놓으면은 인플레 속도하고 비교하게 되면 거의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거죠. 그죠? 현실을 볼 만큼 똑똑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극소수가 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작은 사람만 스마트합니다. 현실을 볼 만큼. 현실을 봐야 되거든. 현실을. 자기 자산 가치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식은 못하더라도. 짐 비앙코. 금리가 파격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돈이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현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손해가 될 때까지 이런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댄 타페로라는 사람이 고금리 단기금리에 기대어 앉아있는 고령 투자자들 미국과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이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나스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더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한 자산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고객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고려할 때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위험 대비 보상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 됩니다. 그 돈이 다시 움직이려면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상당히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하단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정중한 의견들이 많고 참조할 의견이 많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 또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자산관리자들이 MMF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특성 같은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예금 적금 넣어놓는 게 땡이지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 투자. 단기 투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건 그냥 잃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최종 중립금리는 아마도 약 2.5%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한 모든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MF나 이런 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돈이 움직일 거란 거죠.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위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입니다. 여전히 2년 만기 양도성 예금 정서가 4%대의 금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정시에 투자하는 사람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죠. 리스크가 있지만 가계 재산을 정시하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투자를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을 잃는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5년 내에 5배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4조 달러가 넘는 그런 기업이 한 5년 지나서 이러면 10배 정도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40조 불 회사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투자처인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가치가 10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2배가 되니까 10년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2배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가 2배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엔비디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회사가 여러분들 50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40조 달러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아주 제야에 굉장히 이렇게 알려진 따기보다도 제야의 고수입니다. 룩 블롤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초대형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치가 2배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소개된 이 5개 기업에 현재 비트코인 가치 15배에 달하는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10조 달러짜리 기업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달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죠. 그런데 뭐 핵심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회사들 주식을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이 10년 안에 5배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 투자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은 통화량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니까 1배가 더 늘어나니까 안정적이고 한 20% 내외의
연 평균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대략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겁니다. 복리로 매년 10에서 20%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200% 이렇게 50% 60%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써니포라 님이 엔비디아가 2030년에 10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보시죠. 10조 달러를 해봐 여러분들 한 2.5배 성장하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함께 1조 스탁 옵션 이런 보상을 줘가지고 현재 1조 5천억 불 회사를 8조 정도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6배 정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변수가 많죠. 훌륭한 기업이고 다 좋은 기업인데 고수익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5배 10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보시면 시간에 따른 자산 가치의 변화 이 양반이 굉장히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인들은 인터뷰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권위적인 질문을 잘 못 던지는데 룩 브롤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 본질을 상당히 많이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조개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지? 조개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은 우표 수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표가 가치가 없죠. 지금 가까운 과거에는 여러분 뭘 했습니까? 달러 수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공 박사님 달러를 지금 제가 좀 사모으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죠. 지금은 달러를 모으는 건 아닌 거죠.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래에는 BTC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if 여러분께서 시간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화폐와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흐른다는 겁니다. 달러는 과거의 자산인 거지. 지금의 자산은 뭡니까? 달러와 자산이니까 달러로 표시된 기술주나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소개하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달러가 과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매개체인데 지금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미래로 나아갈 때는 비트코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미래의 주요 가치 저장 수단이자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런 신념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이러면 컨빅션 인베스팅 신념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달러가 좋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달러를 모으면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을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2년 전에 기술주나 반도체를 택했던 사람하고 2년 전에 리츠 주식을 택했던 사람은 운명이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투자를. 반도체 ETF를 투자했는데 리츠 ETF를 투자하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죠. 기술주에 투자했는데 달러를 모으고 되면 그건 또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통찰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지만 시간에 따라 자산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블롤리가 이 여러분들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비트코인의 BTC의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가 2004년 11월이었을 겁니다. 4년 터울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러면 가격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0불에서 100불, 100불에서 1000불, 1000불에서 만불, 만불에서 10만불, 10만불에서 100만불, 100만불에서 1000만불 된 거거든요. 그죠? 이 룩 블롤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코인당 30만 달러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은 총 7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730일이면 여러분 거의 2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가운데 1.5년은 이미 지났거나 아래에 있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빠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 회장이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 이야기가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더 걸러들어야겠지만 이 양반은 그야말로 제야의 고수인 거죠. 제야의 고수가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당 30만 달러를 강력한 심리적 및 실질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가격 이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양반의 주관적 이야기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고. 모든 여러분 투자 기회란 선점이지 않습니까? 미리 월마트가 여러분들 상장돼서 처음 산 사람은 수천 프로 정도의 이익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 주류가 대부분 좋다 이렇게 할 때는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주류가 다 괜찮다 이러면 여러분 다 게임으로 끝난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류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1000만 불이 돼 있을 거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1000만 불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과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대다수가 인정할 때 주류가 인정할 때면은 그러면은 게임은 다 끝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왜 하냐? 이제는 다 검증이 대부분 끝난 것 같다는 거죠. 끝난 것 같죠. 끝났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크게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시간 가고 나면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천재입니다. 천재. 말하는 걸 보면. 뱅커 은행가들이 뭐죠. 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면은 그럼 그때는 이미 끝난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건 99% 디스카운트를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담대하게 은행가들이 비트코인이라고 말할 때쯤이 되면은 그들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말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수백 배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이 99%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있죠. 황규숙 님이 한 사업가 이야기를 잘 말씀하시네요. It's going to eat everything 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먹어치울 거라고. 먹어치우죠. 전부 다 자산시장을 다 먹어치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10% 정도를 할당하는 것은 거침이 없어야겠다. 모든 투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는 거죠. 리스크를 안는데
리스크 대비 보상이 크면은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룩 블로리라는 사람을 들어가 보니까 새로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영상을. 이번 영상은 뭔가 하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게 비트코인 투자 액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얼마나 기발나는가 하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X상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지식 양이나 그 사람의 진지함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룩 블로리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비트코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사람이 5,600명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소개하는 겁니다. 아, 이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려야겠구나. 그지? 이거를. 예. 자, 여러분 방송을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부채를 좀 짊어지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비트코인 투자에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재정적 자유를 가속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제 방송에서 레버리지 ETF는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부의 축적은 레버리지를 통해 달성되며 이것은 소수의 자본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빚을 짊어지라는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 투자할 때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대칭적 베팅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듣고 야, 비트코인 투자를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데 비트코인 방송을 들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확실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뭘 생각해 보는 거 하니까 비대칭적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예. 비대칭적 베팅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얼마냐. 100만큼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에 활당하기엔 90원 현물을 사거나 10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돈을 들이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증식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보유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갑도 만들어서 이런 갖고 있는 것이 보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많이 투자하지 말고 10% 정도 하라는 겁니다. 수익을 주지 않는 위험 제거. 여러분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나 그다음에 블랙록의 ETF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은 잠재적 하방 위험만 존재할 뿐이고 어떠한 재정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수익 없는 위험을 제거하고 그 자원을 잠재적 수익을 창출한 것에 투입해야 됩니다. 한편 들으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냥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정확하게 연계될 뿐인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 없는 위험을 제거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액수는 비트코인 투자의 10%를 배당해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해봐라는 거죠.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는 초저위험 환경에 두고 90%는 손을 대지 말고 소수만
10%만 여러분 뭘 하자는 겁니까? 베팅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가감하게. 그거를 비대칭적 베팅입니다. 수입 대비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돈을 넣는 겁니다. 바벨 전략이. 포트폴리오 90%는 지금처럼 현물 ETF나 비트코인을 사고 나머지 10% 정도만 나머지 10%는 비트코인 자체보다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파우더처럼 투입해서 포트폴리오 정식 속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결론이 뭔고 하니까 미국에는 이런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비트코인 론이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가 비트코인 투자 총액의 10%를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그러니까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뭐 무슨 보안도 문제가 되고 해킹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레치처럼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걸 자신감 있게 이 양반이 이야기하네요.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히고 이자를 지불하면서 타는 겁니다. 그럼 이자 지불액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의 격차만큼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8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8배의 수익률을 낼 잠재력이 있는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8배까지 보내요. 8배까지. 그죠? 예. 이 전략을 통해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20개를 갖고 있으면 31개까지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미래 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재무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본인의 비트코인 투자 액수의 한 10% 정도를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 분들도 많이 샀죠. 지금 오늘 여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대표 주자인 MSTR 400불 정도 돼서 지금 270불 80불까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변동이 심한 겁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 베팅을 할 만한 제목이죠. 이 대출금을 비트코인보다 8배의 수익률을 낼 잠재력이 있는 비트코인 재무회사 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MSTR이 이러면 오늘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또 더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270불 되는 거의 제한적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못 사요. 덜덜덜 떨죠.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존 블롤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출받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대출받을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가 가진 금융공학 능력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스택 자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회사들은 자본 기반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대규모 자본을 움직여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의 전략은 기존 보유량에 만족하지 않고 대출이나 우선주를 발행해서 실제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검토할 만한 대안인 거죠.
오늘 처음으로 제가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MSTR 주식에 투자합니다. 제가 투자 뭐 많이는 안 하고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주가를 보는 거죠.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1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뭐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5년 2030년까지 투자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 같은 가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잘 이렇게 이름들 해놨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거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를 자기 비트코인 투자의 90%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10% 정도는 제한된 자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스택 자체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재무회사 투자가. 재무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에다가 레버리지를 통한 추가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브롤리가 여러분들 추정한 걸 보게 되면은 만일 비트코인을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은 5년 후에 3.1개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3.1개까지. 지금 MSTR이 장 외거래가 276불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근래 보기 드물었던 그렇게 싼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구적으로 계속 접근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다음 미국에 계신 분들 같으면 비트코인의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사는 거 그다음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무회사에. 많이는 말고 90대 10 90대 10 그렇게 여러분들 10%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여러분들 10%를 재무회사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존 블롤리 여러분들 제안 같으면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본 건데 이렇게 조사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12만 불 정도에 만일 한 개를 샀으면은 비트코인에 전부 다 투자했을 경우에 10년 후에는 347만 불 정도가 되죠. 347만 불. 만일 90%는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을 사고 10%를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381만 5천 불 정도 되는 거죠. 수익률 증가율은 30%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다. 이게 제가 방송 준비할 때가 284불인데 지금 276불로 내려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276불이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가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뭐 10% 정도를 넘어서서 안 되겠다. 몇 개월 전에 400불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엊그제 S&P 글로벌에서 투기 등급을 줬죠. 정크본드 수준의 분들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식었는데 그런 거 관계할 거 없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80% 이상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 BTC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OS 20% 정도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치명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많이 내렸죠. 1개월 동안
12.80% 내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나온 김에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우선주도 발행해 가지고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스트레치지는 지난주에 비트코인 390개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총 3,900만 달러를 지불해서 개당 11만 1,117달러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는 7만 4,032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모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기업 최초로 S&P 글로벌에서 정크 등급 신용평가를 받았다. 이게 28일이니까 지금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크 등급인 B- 신용 등급을 부여했다. 뭐 본인들이 등급을 부여한 거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안중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시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700억 달러고 전환사채는 불과 80억 달러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크본드 수준으로 등급을 부여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MSTR 스탁 어널리시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기업입니다. 이 대담한 기업 성장 전략은 잠재적 보상과 자본 리스크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을 S&P 글로벌이 신용 등급을 B-를 부과했습니다. MSTR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주가가 현재 270불대에서 2000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항상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64만 개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뭐 정크 등급을 줘버린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선봉장.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런 성장 전략이 가능할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아, 그 성장이 진짜 가능하구나. 그때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은행가들이 비트코인 참 괜찮은 상품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수백 배 올랐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참 투자 대상으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MSTR의 주가가 보수적인 289불에서 공격적인 527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5만 불을 돌파한다면 MSTR 주가는 1000불에서 2000불까지 치솟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투자는 미래에 대한 가설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설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시는 분들 같으면은 한 10% 정도는 현물 BTC를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증시에서 MSTR 주식을 좀 저렴할 때 한두 주씩 사모으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다는 거지. 괜찮은 전략 같다. 탑5 안에 기업에 금세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뭐 강건하는 것은 아니고 학구적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냐.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미국의 탑3나 탑5 기업 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본 거죠.
그 배경은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런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대단히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 이런 들 변동하면 대개 MSTR은 5% 7% 정도 변동을 하니까. 그죠? 예. 변동성 있게 한 5년 정도 묻어둔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돈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하니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은 레버리지 된 비트코인 대리 투자 수단입니다. 부채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부채를 쓰는 건 아니지만 부채를 쓰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의 투자 방송이 계속 확대가 되죠. 처음에는 ETF 투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ETF의 최적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깊이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보유회사 재무회사 이름 투자해야 된다 쪽으로 확장이 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들으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이 되는 거죠. 예. 몇 %까지 다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 정권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거는 뭐죠? 예. 전체 100에서 10% 가운데 10%입니다. 예. 전체 포트폴리오의 90%는 ETF를 투자하고 10%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10% 가운데 10%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높은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 한 5년 정도 묻어둘 수 있다고 보면 투자하는 겁니다. 5년 정도. 예. 비대칭적 수익성을 갖고 있는 투자한 겁니다. 예. 280불 수준의 이런 투자해가 1000불이나 2000불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예. 비대칭적 투자의 대표 투자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이런 비대칭적 투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불을 넘었을 경우에 15만 불을 넘을 거 아닙니까? MSTR 주가가 1000에서 20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분석가들의 예측은 성장 잠재력이 엄청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려면 이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이 있으려면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은 비트코인의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은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죠. 걱정을 누가 못합니까? 모든 걱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ETF 비트코인 투자가 기본이고 보조입니다. 순수 비트코인 투자를 보조하는 위성 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내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투자가 드디어 저는 MSTR 투자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존 블로리 님이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비트코인 론을 받아 이런 대출하는 것이 있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냥 오케이 하면은 이제 방송을 한번 해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보시게 되면 의미 있는 통찰력입니다.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그 장점이자 강점 가운데 하나는 진짜 이런 매일 아침마다 세계 천재들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IQ가 좋은 천재도 있지만 유명한 천재도 있고 또 제야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믿음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법정화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믿음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에 기초하는 거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아주 성실한 전문가 존 버넷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터 시프란 사람은 금신봉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피터 시프란 사람. 존 버넷은 본인 스스로도 투자자이고 본인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한번 두 금 옹호론자하고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어떻게 다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터 시프 금 옹호론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바보들의 공급이 증가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그 공급이 멈추면 가격이 폭락하고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충분해지면 비트코인은 무너집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기지 않으니까. 존 버넷이라는 이 업계에서 아주 성실한 전문가입니다. 금 역시 노란 돌멩이를 대단한 것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공급이 증가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공급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런 바보들이 늘어날수록 그 공급이 멈추면 가격이 폭락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충분해지면 금은 무너집니다. 법정 화폐도 다 여러분들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산 직전에 제트블루 같은 회사에 주는 등급을 정크번드 수준의 등급을 주는 겁니다. 스트레치 제트블루 두 회사 모두 S&P 글로벌로부터 B-를 받았습니다. 이게 올바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본인들이 등급 매기는 회사들이니까 본인들이 뭐 매기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B-를 받은 겁니다. MSTR은 72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80억 원의 전환사채 부채가 있고 자산은 유동적이고 완벽하게 희소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디지털 자본에 고정되어 있는데 보유 비트코인의 일부만으로도 모든 부채를 즉시 갚을 수가 있는데 B를 맡긴 겁니다. 비트코인이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 중 하나임이 분명해질 겁니다. 안전한 회사가 아니고 이런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이 회사가 시장 가치가 가장 큰 회사가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죠. It's going to eat everything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먹어치울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먹어치울 거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와 함께 이런 정크번드 본드 수준의 여러분들 그레이드를 준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5조가 된 겁니다. 5조면은 4,700만 개 BTC인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총액이 약 2조 달러 정도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존 버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싱귤레리티 폭발 단계일까요? 아니면은 터지는 단계일까요? 5조 달러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런 훌륭한 회사는 사실인데 5조 달러 비트코인 이름 2조 달러 말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시장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존 버넷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구매하라는 거죠. 릭 엘드만의 이런 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30년 예상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19조 달러, 토커나이제이션이 17조 달러, 로보트가 여러분들 2,900억 달러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가설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성실한 전문가인 존 버넷이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는지. 모든 물리적 상품은 다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이 진보하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가전제품 사거나 컴퓨터 사는 것과 똑 마찬가지죠. 금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상품은 기술적 디프레이션의 대상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저렴해지고 비용이 더 싸집니다. 금은 79개의 양성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미래 기술은 언제나 금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이고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유일하게 면역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양자 컴퓨팅을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특성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미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미래 기술적 돌파구에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상품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매일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방송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느냐.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새로운 지식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더 투자할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신념 없이는 비트코인은 5년 10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만 원에 샀는데 12만 불에 샀는데 지금 10만 불에 떨어지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미래의 잠재적 기술의 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방어할 수 있고 이것은 기술적 돌파구에 대비할 수 없는 물리적 상품 대비 결정적인 장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금이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금은 지난 5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9.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금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저축 기술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 이름 영어로 세이빙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우리 표현하면 재테크 같은 용어 같아요. 세이빙 테크놀로지. 단기적인 저축 기술로는 형편이 없다는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강력한 저축 기술이라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BTC 레버리지 청산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0.001 이렇게 사는 건데 위험하지 않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위험하지.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모르면은. 알면은 위험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세상에 모든 게 다 위험하자면 투자가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한 개를 사는 것도 아니고 0.001개를 사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위험하겠어요. 기다리면 다 올라갈 거고. 방송에 수없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위험 손실은 없는 상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조 달러 회사 경고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 마크 텐이라는 분은 조금 우울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경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30년 정도 트레이닝 경험이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그래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정도 여러분들 트레이드를 한 전문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좀 과열 상태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기술주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들 피크 됐던 데고 그다음 한번 조정되고 그다음에 오르다가 도널드 트럼프 발 관세 선언 이후에 여러분 한번 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 경험들은 대부분 이런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은 1년 정도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품이 꺼지는 것은 돈이 풀리는 동안은 거품은 꺼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줄을 재기 시작할 때 대부분 거품이 터진다는 거지. 그게 이런 상태가 1년 정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이런 전문가들이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글을 쓰신 이분은 이게 거품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밝은 이야기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AI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코베시 레터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강세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울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금리를 계속 낮출 거 아닙니까? 유동성이 막 공급이 있는데 금리가 거품이 어떻게 터지겠냐 이야기죠. 가다가 언젠가는 조정이 되겠죠. 한번 크게. 그런데 그 언젠가가 이야기죠. 그 언젠가 6개월이나 1년 후인데 그럼 현금 갖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적 패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런 강세장은 반드시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일반 상식과 반대로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는 경험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3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이번이 4번째죠. 지난 3번을 다 하면은 대개 여러분들 3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가장 피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식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돈줄을 재기 시작할 때 터지지 않습니까? 재기 시작할 때 이런 주식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제일 기미는 안 보이는 거죠. 제일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소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뭐 명확하게 AI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AI 버블은 오픈 AI의 시작과 함께 1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은 첫 번째 웨이브의 정점이었고 2020년 약세장은 전체 버블에서 두 번째 지점에 있던 조정 과정이었습니다. 2번. 세 번째 웨이브의 고점은 지난 2월에 발생했고 세 번째입니다. 이후 4월 저점까지 급격하고 폭력적인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수직적인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래서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메가캡에 집중된 이 새로운 사상 최고점은 AI 버블의 정점입니다. 이 사람은 AI 버블의 정점으로 보는 겁니다. AI 버블. 그런데 역사적 패턴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낙관론만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방송에 굉장히 이제 재미난 점은 제가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 내용을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점점 투자 방송이 깊이가 깊어지고 또 외연이 계속 확장돼 간다 이렇게 보시고 MSTR 주식은 여러분 270불 되면 참 싸다고 보거든요. 오늘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만일 MSTR 주식을 조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경험을 미뤄보면 많이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트코인 현물도 조금 갖고 있고 MSTR도 갖고 있고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시장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그런 사업 모델을 어떻게 고안했을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기술적으로 아주 완벽한 상품인데 그 완벽한 상품을 모아가지고 회사 가치를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진짜 천재란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공 박사님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 협상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6천억 달러 핵 잠수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휴 뭐 핵이든 뭐든 간에 나라가 좀 바로 써야지. 나라가 이렇게 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좀 바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에 뭐 대들보가 여러분들 흔들거리는데 뭐가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청님 고맙습니다.